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 북한 이슈로 뉴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점점 도발이 과감해집니다. 어젯밤 5시간 가까이 방사포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편대 위협 비행까지 3종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많이 쏜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점점 남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투기는 우리 남한 측이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 전술 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왔고, 방사포는 남북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도발의 이유로 한미를 함께 비판했던 과거와 달리 남한의 훈련을 콕 집었습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편대를 이뤄 남쪽을 향한 건 어젯밤 10시 30분. 군사분계선 북쪽의 대응 마지노선인 전술 조치선을 넘어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전술 조치선을 넘은 건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 군용기 10여 대는 이후 비행 금지 구역을 5에서 7km 앞둔 지점까지 접근했고, 우리 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해 2시간 가까이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새벽 1시 20분부터 서해에서 방사포 등 130여 발을 쏘면서 5분 동안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5분 뒤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동해로 향한 미사일은 50km 고도로 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1시간 뒤엔 동해상에서 또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방사포 40여 발을 추가로 쏘면서 다시 시작된 도발은 새벽 3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북한이 단시간에 공군 전투기부터 육군 포병, 전술 해군용 부대 등을 동원해 대남 연쇄 공격을 퍼부은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도발의 원인이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북한이 지목한 남조선군 포사격은 어제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열린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 사격 훈련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이 핵을 갖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대해서도 한미가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신감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고 전술 해군용 부대를 실전 배치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4년 전 맺은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르면요, 이곳 NLL 이 북방 한계선 남북으로 정해진 해상 완충 지역, 이 안으로는 이 포 사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쏜 포가 떨어진 곳은 동해와 서해 모두 이 해상 완충 구역 내였습니다. 그것도 170여 발이나 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도발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연쇄 도발 중 포병 사격은 2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1시 20분 황해 용영군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약 5분간 130여 발을, 1시간 반 뒤인 2시 57분에는 강원 고성군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약 10분간 40여 발을 각각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총 170여 발의 포탄이 떨어진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병 사격과 해상기동 훈련이 중지된 북방 한계선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맺은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 등 확인된 것만 2차례입니다. 합참은 오늘 2년 만에 대북 경고 성명을 냈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도 합의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에 보냈습니다. 책임을 남한 측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군사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이어 9.19 군사합의 파기 필요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라며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항의 전통문도 보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단행하려 했던 이 독자 대북 제재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2017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물자 반입에 관여하거나 원유, 선박 밀수 등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이 제재 대상입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당초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독자 제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잇따르는 도발에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혀 남북 교역이 전면 금지된 현재로선 상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에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 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번 제재 대상은 미국의 제재 대상 일부가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한미가 제재를 한층 촘촘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사이버나 해운 등으로 제재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원 조사 중간 발표가 나왔는데요. 새로 드러난 내용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월북 증거라며 내놓은 게 구명조끼였죠.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 발견됐을 때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걸 보면 사고가 아니라 월북하려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은 이 조끼의 실체를 당시 정부가 숨겼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 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는데 그건 국내에 없는 조끼라는 겁니다. 이 여러 정보를 은폐한 혐의로 당시 장관, 청와대 실장 등 인사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요. 이 감사원이 새로 밝혀낸 은폐 정황들, 김철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해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고 이대준 씨가 다른 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자진 월북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색 계열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B형의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발표와 달리 이 씨의 구명조끼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우리 민간 어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경은 한자 구명조끼임을 알고도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했다는 겁니다. 또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과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등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은 분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혔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말을 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담겼습니다.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보도자료에 적시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피격 다음 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1일 상황 보고서에 피격과 소각 사실을 뺐고 해경은 수색과 구조를 이어갔습니다. 국방부도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와 대북 전통문에 아직 실종 상태인 것처럼 적었습니다. 피격 사실이 확인된 뒤 국방부 첩보 60건과 국정원 보고서 46건 등 모두 106건의 자료가 삭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후 피살될 때까지 그 사이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었는지도 궁금했었죠. 이 감사원은 각 부처들이 어떻게 방치했는지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일단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안보라인은 우리 국민이 북에 있는 걸 알고도 오후 7시 30분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4시 40분 고 이대준 씨의 표류 사실을 파악한 군은 오후 5시 18분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합니다. 안보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고 서면 보고 3시간 뒤 이 씨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 소각됩니다.
최초 인지 시간부터 피격될 때까지 5시간 동안 안보실과 관련 부처는 위기 대응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최초 상황평가 회의를 열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이씨 피격 2시간 전 안보실 주요 간부들은 퇴근합니다. 주관기관인 통일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담당 간부는 이씨 피격 직후 시점에 장차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퇴근합니다. 통일부는 최초 인지 시간을 피격 당일 오후 6시경에서 다음날 새벽으로 바꾸기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정보 수집이나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1시에 소집된 관계장관 회의 여기서부터 이 구체적인 그 사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표류 사실을 처음 인지한 국방부도 통일부 주관 상황으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며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해역 NL 2북에 대해서는 결과는 조금 이렇게 됐지만 거기서 구조되어서 이렇게 뭐 송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걸로 사실은 해경 역시 보안 사항이라는 안보실 지시에 따라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못하고 월북몰이로 단정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감사원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조사 결과를 두고 부실한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습니다. 막무가내 감사일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월북몰이라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또 감사원이 은폐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군의 정보자산, SI 첩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취사 선택의 문제지 은폐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절차도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위원들이 반대했는데도 중간 발표를 강행한 건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 기획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감사 결과에 명시된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지만은 삭제를 했어도 원본이 남아있는데 왜 삭제하냐. 당위성을 설명한 건데 지금 똑같아요. 나는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가기관 고위층이 주도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본격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은폐가 당시에 많았다는 게 지금 감사원 발표 내용이에요. 사실이라면 유족들 참 국가를 원망할 것도 같은데요.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걸 알고도 사살되기까지 5시간 동안 국가는 정말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퇴근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직 중간조사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감사원은 미이행, 은폐, 왜곡 3가지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미이행인데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5개 담당 기관들이 모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오후 5시쯤 상황을 인지하고 5시간 뒤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당하는데요. 5시간 동안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표류 중인 이 씨를 남겨두고 담당자들이 퇴근했다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들은 저녁 7시 30분쯤 퇴근을 했고요. 통일부 담당 간부는 10시쯤 퇴근을 했는데 상황을 장차관에게 보고도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한 이유도 적시돼 있는데요. 장관이 저녁 만찬 중이라 차관은 전화를 안 받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사살이 되고 소각 소식을 알게 되면서 뭔가 그때부터 은폐 삭제 이런 게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이 조사 내용대로라면요. 감사원 보도 자료에 근거해서요. 피살 소각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시간 흐름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씨가 피살된 뒤 새벽 1시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안보실은 피격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요. 회의가 끝난 새벽 3시엔 국방부는 퇴근자를 다시 불러서 군이 입수한 첩보 60건을 삭제합니다. 같은 시각 국정원도 첩보 46건을 삭제합니다. 안보실은 새벽 5시쯤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지만 피각, 소각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러다 아침 8시 반이 되어서 대통령 대면 보고 때 알리게 되죠. 자, 감사원이 또 새로 밝혀낸 것들 좀 살펴보면요. 은폐 정황 중 눈에 띄는 건 이 구명조끼예요.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저희는. 자, 일단 당시에 우리 정부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이 씨가 탄 배에 구명조끼를 입고 자진 월북한 거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당시 군은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힌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내용은 무시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쓰여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군이 남한의 구명조끼라고 단정 지은 것을 두고 감사원은 은폐로 보고 있는 거죠. 논란 당시 채널A 보도로 이대준 씨가 타고 있던 배에 구명조끼 수량도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구명조끼와 관련해 2차례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구명조끼 B타입을 입고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지금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로 나온 게 북한에서 사망 직전 당시 이대준 씨가 이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구명조끼와 팔의 붕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씨를 먼저 구조해서 치료를 해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당시 북해역엔 조업 활동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우리 군이 이 씨가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까지 파악했지만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도움을 줬다면 우리 정부가 그때 이 씨를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네, 은폐 삭제를 넘어서 왜곡한 정황도 나왔다는데 해경이 당시에 물의 흐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월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포류 예측 더미 분석을 이 4개의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요. 네. 1개 기관의 결과만 발표를 했습니다. 또 범죄 심리 전문가 7명 중 2명만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를 근거로 월북 근거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발표가 이제 최종이 아니라 보니까 중간이던데 그럼 더 조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는 오늘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조사는 하지 않는데요. 네.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윤수민 기자였습니다. 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기 출소합니다. 출소 뒤 당분간은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서 지낼 예정인데요. 그런데 김근식은 원래 서울에 있는 시설에 가고 싶다고 희망한 사실이 채널A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의정부행이 최종 결정된 것인데요. 의정부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공성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 북부지부입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만기 출소 뒤 머무를 시설입니다.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교도소를 나와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원래 김근식이 입주를 희망한 곳은 서울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정부행이 최종 결정된 겁니다. 서울에 있는 시설이 주택 밀집 구역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연쇄아동 성폭행범을 왜 의정부가 받아줘야 하냐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의정부로 왜 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블록 사이가 초등학교 2개나 있고 또 유치원도 있고. 의정부 시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의정부에다 보낸다고 하는 그 의견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장과 시의회도 당장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 의정부는 김근식의 연고지도 아닌데다 시설에서 150m 거리에 영화원도 있다는 겁니다. 반경 1km 안에 있는 초중고교도 7곳이나 됩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24시간 전자감독을 받지만 밤 10시부터 오전 9시를 제외한 시간대엔 시설 밖 외출도 가능합니다. 김근식 출소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까지 김근식의 의정부행을 저지하겠다고 나서면서 김근식 출소 당일 조두순 출소 때와 같은 소동이 빚어질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육점 주인인 50대 남성이 흉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2명이 찔렸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시간, 남성 3명이 골목을 나와 길을 걸어갑니다. 남성 1명이 일행을 뒤따라와 불러 세웁니다. 3분 정도 대치 상황이 벌어진 뒤 남성이 일행 중 1명의 얼굴을 때리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남성이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고 남성 3명은 전부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경찰에 남자 4명이 패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1시 20분쯤. 50대 남성이 길을 지나는 20대 남성 3명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20대 남성 일행은 남성이 더 이상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범행 장소 인근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성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대 남성 3명 중 2명이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 1명은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남성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더니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당시 50대 남성은 경찰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마약이 이제 병원 안까지 침투했습니다. 서울의 종합병원에 환자가 입원할 때 과자 상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경찰차 2대가 잇따라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에 입원 환자가 마약을 소지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6일. 지난달 병원에 강제 입원된 30대 여성의 소지품에서 하얀 가루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은 병원 직원들에게 입원할 때 가져온 과자 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상자를 열어보니 꼬깃꼬깃 접힌 껌종이 3개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하얀 가루가 나눠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가루는 필로폰 1.27g으로 확인됐습니다. 4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마약을 구매해 2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해 약속된 장소에 판매책이 숨겨둔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여성을 구속해 마약 판매책을 쫓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검찰도 전국 4곳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대규모 마약 밀수와 불법 유통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코로나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는데요. 자동차와 달리 폐차 의무가 없어서 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올라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 방치한 주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담벼락에 까맣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오토바이 한 대가 버려져 있습니다. 발판 옆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뒷바구니에는 쓰레기도 버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방치된 지 2년은 지났다고 말합니다. 흉물스럽죠. 이 오토바이는 지자체에서 치지를 않더라고요. 주차에 방해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올라타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놀이터였거든요. 어린아이들 오토바이가 있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버려진 오토바이는 통행을 방해합니다. 버려진 오토바이 옆에는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이동하면 번호판 없이 버려진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가고 하는데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가 않죠. 수도권 곳곳에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 수는 5,000대가 넘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제여서 폐차 인수증명서를 제출해야 번호판 반납과 등록 말소가 가능한 반면 오토바이는 신고제라 번호판만 반납하면 사용 폐지가 가능합니다. 폐차장도 오토바이 주인이 가져다 주면 모를까 직접 수거하길 꺼립니다. 고쳐라 시키면 아예 운임도 안 나와요. 5만 원도 안 나와요. 아예 사실은. 최대 100만 원의 무단방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차대 번호가 부식된 경우가 많아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차대 번호가 많이 부식이 됐거나 아예 안 보이게 돼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토바이도 폐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안에 밀려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토바이 최초 구입 시 보증금을 내고 폐차 시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내일 부산에서는 부산국제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방탄소년단의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국내외 BTS 팬 수만 명이 부산을 보라색으로 물들일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영진 기자, 부산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20년 전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이면 부산 국제박람회를 유치를 기원하는 BTS 콘서트가 열리는데 제 뒤로 보시면 BTS 상징색인 보라색 불빛이 가득합니다. 부산시는 보라색 전구 600개를 밝히는 보라로드를 17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공연을 앞두고 부산은 온 도시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광안대교와 부산타워 누리마을, 부산항대교 등 부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에 보랏빛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장 내 관중은 5만여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공연은 무료라 추첨 등으로 관람객을 선정했는데 40%가 외국인입니다. 일본 등에서 온 외국인 팬들도 전세기 편으로 부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Oh boy, I'm really excited. I wanted a ticket.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one of the concerts here in Korea, and I never thought, it would happen. So I'm really excited. 공연표 없이도 부산을 찾은 팬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운대 해수욕장과 부산항에 공연 실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선착순 2천여 명의 관객을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희도 사람이 얼마만큼 올지 예상이 안 돼서 평소보다 한 4-5배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일 공연장을 경유하는 대중교통편을 대폭 확대하고 경찰 600여 명을 투입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부산만 분위기가 들뜬 것은 아닙니다. 내일이면 국내에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온 지 딱 1000일이 됩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감염됐고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도 4,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제 확 줄어들면서 서울 명동에도 다시 외국인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 가방을 끌며 거리를 둘러보고 먹거리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명동 거리를 걷는 사람들 5명 중 1명은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입니다. 그 전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동안 발길이 끊겼던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같은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부담은 더 줄었습니다. 3 or 4 years ago, I think. I think Korea was shut down for a long time. We had to do a 14-day quarantine. So, when you do a 10-day trip, you can't quarantine for 14 days. I didn't have to do anything about testing or showing I got vaccinated or anything like that. I just traveled, simply.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국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507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자연항체와 백신 항체를 보유하면서 과거 2.3%에 달했던 치명률은 0.11%까지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 안팎으로 줄면서 야외 스포츠 관람 시 마스크 없이 육성 응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독감과 함께 유행할 이번 겨울이 코로나 터널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겨울이 코로나 유행의
마지막이 되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년 봄 실내 마스크까지 벗게 되면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복권은 경기가 불황일 때 더 잘 팔리죠. 올해 복권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 정부가 복권 발행을 계획보다 늘려서 1,000억 원어치나 더 팔기로 했습니다. 씁쓸한 단면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복권 1등을 많이 배출해 명당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복권 사려고 장사진을 이룬 사람들, 머릿속엔 저마다 꿈이 있습니다. 1등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고 있어요. 최근에 집을 샀는데 그냥 잔금 좀 갚으려고요. 100세 인생 하네, 100세 인생. 난 70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더 살아야 되잖아. 돈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 연금 갖고는 안 되고 이거랑 또 한 미친 잡아야지. 올해 들어 복권 사는 사람 더 많아졌습니다. 가구당 복권 구매는 1분기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늘었고 2분기에도 2% 넘게 늘었습니다. 무려 9분기 연속 상승. 경기 불황에 자산 가치는 쪼그라들고 살림살이는 어려워지면서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탕주의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불확실함에 대한 위협이 클 때에 우리는 뭔가 운에 더 기대게 되거든요. 판매 규모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5년 3조 원대에서 어느덧 5조 원을 훌쩍 넘더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천억 원이나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판매 추이를 지켜본 정부가 6조 3천억 원이었던 올해 판매 예상치를 1,000억 원 올려잡은 겁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600억 원어치의 복권을 더 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운에 기대 쉽게 돈을 버는 한탕주의를 조장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빙하기에 접어들었죠. 기존에 살던 집을 금매로 내놓고도 팔지 못한 집주인. 새로 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까지 처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강유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아이 놀이방을 만들어주려 지난 5월 인천의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새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입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저한테 통보가 올 거래요. 대출 이거 이제 약정을 못 지켰으니 회수 절차 들어가겠다. 경매 절차를 받게 된다고. 일시적 2주택자가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새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회수되는 과거 규정 때문입니다. 지난 8월부터 일시적 2주택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지만 8월 전에 산 김 씨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 서울집 가격을 처음 내놨을 때보다 15% 내렸는데 매수 문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진 예쁘대. 내 자기 집 팔리면 오겠대. 냄새나는 첫인상 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 애가 배고프다 그래도 뭐 식빵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새로 산 아파트 가격도 급락해 경매로 넘어가면 집도 날리고 억대 빚만 남게 됩니다. 다시 2월로 돌아가고 싶다. 60대 박모 씨는 살던 집이 안 팔리자 딸에게 전세를 끼고 팔기로 했는데 세입자를 못 구해 소갈이 중입니다. 전세가 나가야 그 돈으로 이제 새로 산 집에 잔금을 칠 수가 있는데 5억 5천까지 내놨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2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매수 심리에 이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물으면 꿈같이 누가 와서 사주는 거. 소급 적용돼서 대출 회수하는 그거라도 좀 늦춰주면.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대북 사업에 적극 나섰던 민간단체죠.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 임직원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에서 중국으로 거액이 반출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게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쌍방울에서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오늘 오전. 아태협은 지난 2018년 경기도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민간단체로 행사 비용 수억 원을 쌍방울그룹에서 후원받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옥류관 직영점 유치 같은 대북 사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대북교류 행사 때 전시한 북한 그림 40여 점이 통일부 승인 없이 반입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밀반입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청은 지난 11일 아태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그림이 비자금 조성에 쓰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비자금 같은 목적을 이용해서 터무니없는 고액을 물품 대급으로 지급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아태엽을 후원한 쌍방울 측에서 수십억 원대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당시 쌍방울 임직원 자택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북한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경기 평화부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법인카드와 차량 등 금품 3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여야가 또 뭐로 붙었습니까? 서로 징계하자면서 달라붙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그거죠. 국방위 소속으로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했던 그걸 문제 삼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주식 보유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보유하던 걸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대표님을 계속해서 고소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는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소를 민주당은 후한무치한 물타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어제 민주당이 여당 의원을 제소하니까 오늘 맞불로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죠. 어제 오늘 국회에 징계안이 제출된 의원이 모두 7명인데요.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볼까요? 한명수 의원께서 관련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양기대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 차라리 혓개물로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안 해요.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 뻘뻘거리 하다가 엉터리가 없잖아! 지금 어디가 감히! 참 윤리특위 바쁘겠네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윤리특위에서 뭔가 징계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없습니다. 지난 6월 30일 활동이 끝난 뒤에 106일째 공백 상태인데요. 여야가 정작 윤리위 구성은 손을 놓은 채 징계안을 남발하면서 정쟁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무슨 낙선으로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현지 시각으로 사흘 전에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떨어졌거든요. 2006년 인권이사회 창설 후에 이사국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격이 많이 추락했다면서 낙선한 원인을 길게 읊었습니다. UN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 자유의 침해죠.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글쎄요, UN 회원국들이 저런 국내 이슈들을 알고 떨어뜨린 걸까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외교 참사라고 현 정부 탓을 했는데요. 반면 여당은 예고된 낙선이라면서 화살을 전 정권에 돌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UN 북한 인권 결의안 4년 연속 불참, 대북 전단금지법 통과, 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낙선
지원의 이유로 꼽았고요.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이렇게 수모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정부는 낙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 관계자는요. 우리나라가 올해 10건이 넘는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상대 탓을 하면서 싸울 시간에 추락한 외교적 위상을 만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란이었습니다. 자, 이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연쇄 도발했던 북한이 조금 전 오후 5시쯤 다시 동해와 서해를 향한 포병 사격으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지혁 기자, 이번에도 이 해상 완충구역으로 발사했다면서요? 그러면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북한이 오후 5시쯤부터 동해와 서해상에서 두 차례 또다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후 5시쯤 강원 고성군 장전읍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고 20분 뒤에는 서해 해주만과 장산곶 일대에서도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합참은 서해에서 벌어진 포병 사격의 발사수는 밝히지 않고 포성과 물기둥에 200여 회 관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도 대응 조치 중에 있다고 합참은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영해에 낙탄 관측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가 사격 역시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2018년 남북이 맺었던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북한의 엄중 경고와 동시에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20분과 2시 57분 두 차례 서해와 동해상에서 방사포 등 총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독재자를 타도하라. 시위 주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베이징대 등 주요 대학이 몰려있는 베이징 도심 고가도로에 정체 모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녹음된 시위 구호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난간에 내걸린 현수막엔 PCR 검사 대신 밥을, 봉쇄 대신 자유를 갖겠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난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노예 대신 국민이 되겠다는 표현과 함께 독재자와 투표권까지 언급하며 3년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을 노골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공안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깜짝 시위는 끝이 났습니다. 현수막은 곧바로 철거됐고 시위 주도자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외신들은 현수막과 똑같은 글을 SNS에 올렸던 펑자이 저우를 시위자로 추정했고 1989년 테난먼 시위를 주동했던 왕단은 제2의 탱크맨이라고 치켜세우며 당시 맨몸으로 탱크 부대에 맞섰던 시민을 떠올렸습니다. 현장 사진과 동영상은 순식간에 해외로 퍼져나갔지만 정작 중국에선 관련 단어와 이미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선 추가 시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16일 20차 당대회를 앞둔 베이징에선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빠르게 올리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더 빠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나머지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는데요. 한편에선 물가가 거의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뉴욕에 사는 조슈아 씨는 치솟는 임대료에 혀를 내두릅니다. I mean, it's insane. It's absolutely insane. The rent is, I mean, you have apartments that are like $3,000–4,000 a month, like one bedroom, one bathroom, just because it's located in Manhattan. Already you're paying a majority of your salary is going towards just staying there. 식재료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싼 육류를 원래 즐기지 않는다는 셸비 씨조차 장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Vegetables, just eating organically, is getting more and more expensive. Yeah, as the days go by. I mean, literally, you go to the store yesterday and then you go in today and the cost has gone up overnight.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11.2% 올랐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와 과일이 비싸졌는데 감자는 17.5%,
상추는 15.7%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2% 올랐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했더니 상승폭이 오히려 지난 발표보다 더 큰 6.6%를 기록해 40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근원 물가지수가 급등하고 전체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로 확인되자 증시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한때 550포인트 급락했던 다우지수는 장중 95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결과적으로 곧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다시 드러나면서 미 중앙은행이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다음 달 초 4회 연속 밟을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국민타자 이승엽이 프로야구 두산의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선수 생활 시작과 끝을 함께한 삼성이 아니라 두산에서 지도자로 첫 시작을 열게 된 겁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떠난 이승엽. 지금 이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이승엽이 약속대로 5년 만에 두산 사령탑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합니다. 3년 총액 18억 원. 지도자 경력이 전무하지만 역대 초보 감독 최고 대우를 받게 됩니다. 깜짝 선임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고요. 저 역시 비록 홈런을 많이 쳤지만 저는 약간 세밀한 야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두산이 원래 강점으로 가져왔던 그런 끈끈한 야구를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이승엽은 프로야구 한 시즌 최다인 56호 홈런과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모두 보유한 전설적인 홈런 타자입니다. 태극마크를 달고는 올림픽 메달을 이끌며 국민 타자로 불렸습니다. 선동열, 이종범 등 다른 전설들처럼 친정이 아닌 다른 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화제인데 코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독이 되는 파격까지 추가했습니다. 프로야구를 주름잡다 올 시즌 9위로 추락해 재정비가 시급한 두산. 초보 감독 이승엽이 반등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자락에 가을빛이 물들었습니다. 구비구비 능선을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데요. 강원 산지는 가을 채비를 마쳐 다음 주면 가장 화려할 걸로 예상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오대산과 설악산이 단풍 절정을 맞이하니까요. 며칠 앞둔 이번 주말에 단풍 여행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침 일요일 저녁까지는 전국적으로 맑을 걸로 예상되고요. 공기도 깨끗하고 자외선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를 넘기며 포근해 여행을 돕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 크니까요. 아침과 밤에 입을 외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1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만큼 공기가 차갑겠고요. 부산과 제주는 아침에도 선선한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4도, 광주는 25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원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입니다.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었나? 컨트롤타워, 청와대 안보라인들은 알고도 퇴근을 했다지요. 인지를 구출해야 할 국방부는 통일부가 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었고요. 통일부 간부는 만찬을 하는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목숨보다 중요했던 퇴근.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